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떤 이 당원사회의 21세기 당원사회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년 전에 세워져서 500년간 지속되었던 이 고려왕조의 어떤 당원사회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DNA가 분명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흐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려왕조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갖다가 특정한 영역, 뭐 고대사나 조선왕조의 가두어 놓음으로써 역사의 영역을 좁혔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민족이나 어떤 이념의 굴레 속에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뜨림으로써 역사가 가지던 본령의 문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풍겨 나오는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역사 본령의 측면을 우리가 지나치게 놓친 것이 아닌가. 당원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상과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개방성과 역동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상과 문화에 있어서는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려는 어떤 특정한 사상, 특정한 종교, 특정한 문화가 독주하는 사회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교 같은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하나의 어떤 어우러져가는 사회였다. 이런 점에서 어떤 당원사회의 다양성의 특징이 나타나고 또 고려 사회는 이러한 어떤 많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고려 왕조는 어떤 활관회 아니면 연등회 아니면 또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같은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의례를 통해서 다양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혼란을 방지하면서 하나의 어떤 사회를 전체로 통합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당원사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어떤 개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한반도가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왕조였고 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려왕조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고려왕조는 대단히 대외 개방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이 당원사회의 특징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왕조는 한국사의 어떤 왕조보다도 상당히 하층민들이 상당히 어떤 지배층으로 진출을 한다든가 또 하층민들이 상당히 어떤 신분 이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사회다. 또 그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고려왕조에서 고위직을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왕조였다. 이런 사실 동아시아 사회라는 것이 강력한 중심국가가 없는 보면 일종의 송나라, 거란, 또 금나라, 고려가 서로 힘의 공백 상태랄까 일종의 어떤 중심국가가 없이 서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대립과 각축을 벌이는 시기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떤 전쟁이 많았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부터 이 전쟁의 결과 수많은 어떤 이민족들이나 종족들이 고려로 많이 내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한 10% 안팎이 이러한 내토한 이민족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할 경우에 고려왕조의 경우만 두고 본다면 사실은 단일민족이라는 얘기가 성립할 수 없는 그만큼 어떤 고려는 상당히 어떤 다민족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이한 왕조였다. 지금 통상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국교였고 고려는 불교가 국교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는 불교가 분명히 고려에서 다른 종교 사상보다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는 유교도 상당히 성행했고 또 도교, 풍수지리와 같은 또 다른 전통 사상이 상당히 성행한 어떤 이 당원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적어도 고려왕조가 종래 얘기하듯이 불교 국교로이란 것은 이제 조금 접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우리 역사학자, 선배학자들은 이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봐서 이거 쉬쉬해버린달까 그 역사의 어떤 본령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건친혼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 어떤 다양한 고려 사회의 어떤 새로운 문화 코드를, 역사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건친혼이에요. 이건 그래서 건친혼을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걸 비난하고
버려야 될 역사 연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왜 고려 왕실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정을 우리가 통해 갖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갖고 고려 왕실의 특성, 나아가서는 고려 정치의 특성, 이건 더 크게 얘기하면 고려 왕조의 어떤 다원 사회, 고려 왕조의 어떤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역발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건신혼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다원사회 고려왕조의 특성을 잘 읽어낼 수 있다. 이이민이라는 사람, 무신정원길이 이이민과 고려 말의 기황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이민이라는 사람은 경주 출신의 천민 출신입니다. 그는 천민 출신으로서 무신정권 때 최고 권력자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이민은 천민으로서 최고 권력자의 북왕권을 능가하는 최고 권력자에 올렸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 고려 왕조의 어떤 질서를 뛰어넘어가 새로운 세계를 꿈꾼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자기의 어떤 주어진 굴레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어떤 역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아마 이런 경우는 한국사에서 드물지 않느냐. 그다음 기왕후라는 사람도 소위 원나라 간섭기 때 공료로 끌려가서 어찌 보면 거기서 자절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내는 원나라 황제의 비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난 아들을 원나라 황태자로 책봉하는, 여기 보면 가장 활달하고 끈질긴 어떤 고려 여성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황후다. 저는 이 두 인물, 이민과 기황후는 여기 보면 가장 어떤 역동적이고 또 활달한 어떤 고려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려 왕조라는 사회가 어떤 이 계층의 사다리,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문화재 자체가 어떤 역사 속에서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떤 역사적인 어떤 품격, 사람이 소위 사람의 품격을 갖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격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받듯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그 역사적인 품격을 보고 문화재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고려의 제가 이 책에서 9개의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화재를 썼습니다만, 이 문화재를 저는 단순히 아름답다, 또 훌륭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갖고 이것이 어떤 고려 왕조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는 하나의 어떤 고려 왕조라는 일국을 뛰어넘어갖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떤 문화의 어떤 소통과 어떤 개방을 보여주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사 코드라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 문화재를 역사 속에서 이번 저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 문화재나 미술 사이의 어떤 시각을 좀 달리하고 싶다. 고려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사의 이 영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넓다. 그리고 또 이 고려사의 재발견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인간과 다양한 인간들이 벌였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접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